우선적으로 좀 복수의 질문이 있었던 것부터 한번 질의응답을 가져보겠습니다. 몇 분이 이제 유전 정보 또는 건강 정보와 같은 그러니까 의료 정보와 같은 민간 정보의 경우에는 그런 감염 처리라든지 취급에 있어서 좀 달리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달리 고려되겠느냐. 민간 정보는 감염 정보 처리의 특례가 적용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고학수 교수님 또는 백대열 연구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8조 2 가능 처리에 관한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 규정이 민감 정보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느냐에 관해서 사실은 그 개정 전 법에서도 약간 유사한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개정된 법에도 마찬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감 정보 안에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민감 정보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건강에 관한 정보가 민감 정보의 일환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 정보에 관해서도 감염 처리할 수 있는 이 28조 2 규정이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되냐 아니면 민감 정보는 정말 말 그대로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특별히 더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한 걸 별도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거에 관해서 28조 2 적용을 똑같이 받도록 하면 이 조항을 만들어 놓은 애초의 취지가 퇴색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그 양쪽 시각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법 조항 해석만으로는 어느 쪽이 맞다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넓게 보면 그 넓은 의미의 이제 법 정책적인 해석을 해야 될 상황인 곳인데, 근데 결국은 법 정책적인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궁극적인 판단 기준은 그렇게 해서 이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하겠는가, 아니면 프라이버시 보호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 질문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조금 더 현실화해서 보면 이 감염 처리에 관해서 오늘 발표하면서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실제 감염 처리가 얼마나 그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냐에 관한 실제 상황에 관한 질문하고 결국은 맞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염 처리를 하는 방식, 우리가 앞으로 더 디테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방식을 봤을 때 실제로 안심해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아마도 민감 정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불안 요소가 많은 것 같다. 이제 앞으로 더 디테일을 만들어 나가게 될 그 감염 처리 방식을 볼 때 불안 요소가 많이 보인다라고 하면 민감 정보에 대해서도 똑같이 감염 처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큰 불안 요소가 있을 것이라서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디테일이 만들어지면서 판단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 중에 개념이나 이렇게 그 정의와 관련된 그 질문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요. 우선 그 감염 정보와 관련해서 두 개의 질문을 섞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감염 정보의 인정과 관련해서 그 처리 수준이나 방식에 따라서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감염 정보의 활용을 생각하면 빅데이터와 같은 굉장히 큰 트렌드를 생각하는데 백용모님 말씀하셨던 소위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냐, 소위 말해서 감염 정보라고 했을 때 그게 연관성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같이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감염 처리 수준에 관해서 아까 그 질문이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감염 정보 뭐든지 우리가 감염 처리를 하기만 하면 그러면 다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냐라는 그 맥락에서 아마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염 처리는 기본적으로 그 맥락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경 내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도 그 맥락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조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원래의 정보로 복원하기 위한 그 추가 정보가 없이는 식별이 불가능해야 된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그 식별이 불가능이 진짜 영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마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때 그 불가능이나
과연 그러면 추가 정보가 없으면 이게 식별이 직접 불가능하게 한 거냐라는 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미 감염 정보 환경 또는 맥락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환경 또는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 중 두 번째, 즉 그 감염 처리된 정보, 감염 정보의 어떤 민감성 문제를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에서 그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로 감염 정보와 빅데이터 이야기가 질문으로 나왔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결합이 아닌 종류의 처리 문제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처리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일정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열어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한 가지 생겼고, 다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빅데이터에서 이제 그 인풋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결합을 해야 되는데 개인 정보가 담긴 그 경우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타겟 서비스가 과연 가능한 것이냐, 이제 아까 발표에서는 일단 불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은 과연 안전하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는 최소한 뭐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슈 페이퍼 이제 별도로 배우될 이슈 페이퍼에 제가 적어두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지극히 제 사견입니다. 저희 연구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제 사견인데, 이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한 일종의 통계적 분석 같은 건 허용이 된다는 거죠.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의 그건 재식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예를 들어 구두를 판매하는 회사랑 가방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을 때 그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결합을 해서 누군가를 특별히 재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계적인 경향성을 발견할 수는 있을 가능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A 구두를 통상 사는 사람은 B 가방도 같이 산다더라. 이런 종류의 통계적 분석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조항,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개인을 식별해서는 안 된다. 감염 정보를 바탕으로 그 금지 조항을 위반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그러한 종류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예를 들어 A 구두를 사는 사람한테 B 가방을 뭐 더 할인해 준다든지 하는 프로모션 등이 가능하죠. 그런 식의 어떤 서비스 제공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일단 그 질문들 몇 개를 이렇게 묶어서 그 세 분에게 다 드리고 하나씩 그냥 골라서 이렇게 답변, 그 시간 관계상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첫 번째 발표를 하신 두 분께 몇 가지 질문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 쿠키라든지 AdID와 같은 그 온라인 행태 데이터는 그 익명 정보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추가 정보라는 것에 소위 이제 그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소위 이제 정보의 처리 결합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이거를 위험의 문제를 볼 것이냐 아니면 침해 문제를 볼 것이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 질문들 중에 하나씩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르셔서 그 다음에 우리 구본효 연구원님의 경우에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 인사이트가 있었던 질문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 개인정보의 재식별화는 규제되지만 재구조화는 소위 공백으로 보이는 거 아니냐, 자본 프라이버시에 의하면 그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답변을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한번 일단 그 세 분 전부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한 분이 코로나19 우리 코비드19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서 이 소위 이제 이 우리가 정보를 처리했던 정부의 또는 여러 기관의 그런 행위들이 감염 정보의 보호에 기술적 보호 조치와 관리적 보호 조치 중에 두 번째인 관리적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어오셨습니다. 그 먼저 그 백 연구원님 답변 듣고 우리 구 연구원님 답변 듣고 마지막으로 구학수 교수님 말씀 청해 드리겠습니다. 부분에 관해서 먼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추가 정보의 개념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키를 아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그 추가 정보는 꼭 키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암호화 메커니즘, 통상의 키를 사용해서 잠그는 그 암호화 메커니즘을 활용하지 않는 방식의 감염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추가 정보는 반드시 키의 형태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식별자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원래 정보 또는 원래 식별자 등과 그리고 감염을 연결시킨 감염 처리 매핑 테이블 같은 것도 당연히 그 추가 정보 내지 감염 처리 비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뭐 에니사 같은 데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이제 그 어떤 함수를 사용했는지도 추가 정보에 해당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감염 처리 비밀의 추가 정보는 상당히 넓은 개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쿠키나 애드 아이디가 익명 정보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견해 대립이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안전하게 익명 정보로 가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통상 애드 아이디 같은 경우는 쿠키나 애드 아이디는 여러 가지 정보랑 결합돼서 수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디바이스가 뭔지, 내 디바이스에서 접속을 한 기록은 언제인지, 접속해서 예를 들어 정보를 송신했다면 그 정보는 무엇인지 등이 같이 수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데이터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데이터가 결합되어 있는 순간 당연히 제식별 위험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비선형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제 수집 환경에서만 고려하면, 그러니까 만약 애드 아이디만 통째로 딱 떼놓고 봤을 때는 이거 누군지 당연히 식별 못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그것이 수집되는 환경을 고려를 하면 이를 마냥 익명 정보로 봐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처리와 결합의 문제를 이제 위험이냐 침해냐 둘 중에 어떤 걸로 보아야 할 것이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약학정보원 판결이 이제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약학정보원 사건에서는 이제 그 가장 이제 최고의 그 항소심 민사 판결에서는 이게 손해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그거는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성부에 관한 것이고 사실 개인정보 누출은 구체적으로 이제 진짜 침해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인 그 위험 단계에서 일단 사전적인 통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그거 반드시 손해배상의 필요는 없을 것이고 실제 손해배상법은 그렇게 작동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예정하고 있는 공법적 규제, 이제 형사법적 제재, 그리고 각종 사전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는 의무 등은 위험의 관점에서 즉 실제 침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위험 단계에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분 프라이버시 관련해서는 재구성 공격이 어떤 그 현재로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공백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거는 사실은 규제 공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답변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일단 첫째로는 재구성 공격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존재하는 것까지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그 재구성 공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어떤 그 통계값, 스태티스틱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 충분히 많은 통계가 제공되는 경우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큼 많은지가 논의되어야지만 이 보호의 필요성, 그러니까 이 규제의 필요성을 우리가 논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발표에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결국 우리 법은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식별 가능성을 중심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보 주체의 신원이 드러나는 상황에 대해서 주로 보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구성은 아까 보셨다시피 정보 주체의 신원이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개인정보 파일을 재구성한 다음에 보조정보와 결합해서 그 신원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신원이 드러나는 결과적으로 어떤 신원을 공격하고자 하는 공격자가 있다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으로도 충분히 그런 공격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보 주체의 신원은 원하지 않아. 단지 나는 개인정보 파일을 복원하고 싶어. 뭐 어떤 이유로든 그런 공격자가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재구성 공격이 가능하기는 한 것이지요. 다만 이것을 관해서 논의할 때에는 항상 재구성 공격이 얼마나 많은 통계량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백달 연구원이 쿠키 또는 애드 아이디에 관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쿠키나 애드 아이디를 개인정보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정해진 답은 없고요. 규제기관에서도 뭐라고 명시적으로 언급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DPR의 경우에는 온라인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그 개인정보 예시에 포함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결국은 실제 상황이 어떤지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에서 우리나라 상황에서 애드 아이디 같은 것들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우리 멀지 않은 장래에 그걸 정리해서 이제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기다려 주시면 그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리스크냐 침해냐라는 질문 있었는데 지금 28조 이 감염체에 관한 조항을 보면 그거에 관한 안전 조치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정보의 보안, 정보가 어디 새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그런 맥락의 조항들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인정보 주체 입장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질문으로 치환을 해서 보면 뭐 예스 같기도 하고 노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랄까 보안 측면에 조금 더 강조된 법조항 내용이 있다.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사실은 정보가 이렇게 동선 추적한 다음에 그에 관한 정보가 공개가 되는데 사실은 정보가 공개되는 경로가 두 가지 경로입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 게 한 가지 경로고요. 또 한 경로는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통해서 질본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가 갑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하는 게 또 다른 경로이죠. 일반 공개 맥락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보 공개하는 것은 법에 말하자면 국민의 알 권리를 포함한 방역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고 어떤 일관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공개하는 것은 그런 식의 의무 공개가 아닌데 이제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거고요. 그게 개별 지자체별로 정보의 어떤 자세한 수준 이런 또 프라이버시에 관한 고려 수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는 당연히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